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손실보상금 36조 원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부적격이라고 지목한 장관 후보 2명에 대한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행하면서 첫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금 규모를 47조 원으로 늘리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넘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중 2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이달 말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초 지방선거로 인해 할 일이 많다며 임명 강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까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의 반발이 크다며 임명 보류를 요청한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영 중소기업부 장관과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오후 늦게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새 정부의 장관들과 권덕철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채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기준 36조 4천억 원과 지방정부 지출 23조 원을 합쳐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강조하며 보상금 규모를 47조 원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여섯 명 이상인 음식점이면 거의 모든 업종에 해당됩니다. 그런 업종이 이번에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소급 적용을 사실상 그 공약을 폐기했습니다. 36조 원대 보상이냐 47조 원대 보상이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손실보상금 위주의 추경 규모에 커다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통과 전에 손실까지 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금액이 1인당 최고 1,000만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00만 원은 기초지원금으로 주고 실질적인 손해는 따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은 얼마나 될까? 정부는 54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31조 원은 이미 손실보상과 각종 지원금으로 지급이 됐으니까 남은 건 23조 원. 그래서 정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게 23조 원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제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 돈에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법에 따른 보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 지원금이 아닌 소급보상 성격이란 걸 강조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여행, 공연, 전시까지 포함해 370만 개. 금액은 1인당 6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손실 규모가 54조 원이란 정부 주장부터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이 PC방은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는 꼬박꼬박 나갔지만 매출은 5억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최고 1,000만 원 받아봐야 석 달치 임대료 내면 끝입니다. 임대료랑 인건비만 해도 저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접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금액만 보더라도 54조 원이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1,000만 원 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 출범 직후 뚜껑을 열어보니 최대 1,000만 원 지원금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드는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알고 보니 기획재정부가 또 세금 예측을 잘못해서 돈이 남아 돌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측보다 더 거치는 세금이 53조 원, 무려 15%나 빗나갔는데 이렇게 예측 잘못한 게 작년부터 치면 벌써 4번째입니다. 이쯤 되면 고의적이라는 의심도 들만합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추가로 나라 빚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국채를 갚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알고 보니 또 세금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올해 343조 원이 거칠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시 계산해보니 53조 원이나 더 많은 396조 원이 거치게 됐다는 겁니다. 무려 15%나 빗나갔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간 건 작년부터 벌써 네 번째입니다. 작년에는 283조 원이 거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31조 원 넘게 더 거치게 됐다고 실토했고 11월에는 추가로 19조 원이 더 거친다고 했습니다. 막상 최종 결산해보니 거기에 10조 원이 더 거쳤습니다. 무려 61조 원, 21%나 더 거쳤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사과했고 세제실이 물갈이 됐습니다. 세수 추계의 오차가 컸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제로 돈이 남아도는 동안 기재부는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며 돈줄을 재고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수 예측을 잘못하면 꼭 필요한 곳에 제때 돈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어떻게든 돈 안 쓰고 나라 빚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세수 예측을 줄여잡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좀 의도적인 축소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있을 수 있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기재부는 더 거치는 세금 가운데 9조 원을 쓰지 않고 나라 빚부터 갚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걸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온라인 카페에 통째로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대책부터 외교안보 관련 내용까지 모두 들어있는 1000쪽 분량의 문건입니다. 대외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까지 있는데 보안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참고라는 제목의 글. 조회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1170쪽 분량의 오른쪽 위에는 빨간색으로 대외주의라고 돼 있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보라고 한 페이지로 가보니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시간 순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카페가 관심 가질 만한 재건축 안전진단은 2023년까지 제도를 고치겠다고 했고 임대차 시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검토 중에 빠졌는지 줄이 쳐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2018년 국방백서부터 빠졌던 북한이 적이라는 개념을 2022년 국방백서엔 다시 넣자는 계획이 언급됐고 병사 월급을 월 200만 원까지 올리려면 단기 복무 군인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부동산 카페 부매니저로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물어보자 곧바로 글을 삭제했습니다. 최초 유출자는 인수위 내부 관계자로 추정됩니다. 인수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보는 거고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손에 들어갈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주의라는 표시까지 해놨지만 버젓이 유출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최종적인 이행계획서가 아닌데다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어서 적극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싹튼 불신이 또 다른 불신을 부르면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내다 파는 극단적인 투매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이번 폭락이 가상화폐 세계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될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인 열풍 속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발행된 가상화폐들. 그중에서도 테라와 루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코인입니다.
불과 5달 전인 작년 12월 테라의 시가총액은 23조 원, 루나의 시가총액은 39조 원이었습니다. 각각 포스코와 현대차 시총에 맞먹습니다. 이 두 코인이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고점 대비 57%가 폭락했고 루나는 고점 대비 무려 99% 폭락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 50조 원 넘게 사라진 겁니다. 테라와 루나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한국인 권도영 씨가 만든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으로 통화량을 조절해 테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큰손들이 테라와 루나를 대거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긴축이 계속되자 우선 위험한 자산부터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돌아갈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아직 덜 돼 있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라는 거죠. 일단 한번 불신이 싹 트자 너도 나도 코인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불신을 부르는 극단적 투매 현상. 블룸버그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향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재산을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건 또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사건을 가상화폐 세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빗댔습니다. 가상화폐 거품이 이 사건을 계기로 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6월 1일에 열리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광역단체장들의 여야 대진표도 확정됐는데요. 여야 격전지를 중심으로 주요 관전 포인트를 김재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19일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요. 27일과 28일 금토는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는 날이고요. 6월 1일은 본투표 날입니다. 자, 그럼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새 정부 힘시키냐 아니면 독주 견제론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 영남권 지지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의 바람을 이번에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일 거고요. 거대 야당 민주당은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새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권력의 절반 이상은 우리 당이 차지해야 견제와 균형으로서 정말 깨끗한 지방 행정시대가 열린다는 점을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집중되면 독선과 오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권력은 분산돼야 되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네, 그럼 이번엔 지역별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에서는요. 오세훈 대 송영길 두 중량급 정치인들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곳 서울은요. 시장 선거 자체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있는 현 구청장 구도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를 꼽히고 있죠. 김은혜 대 김동연 두 후보가 맞붙는데 사실상 윤심 대 이심의 대선 제2라운드 성격이 짙죠. 인천은요.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이 다시 맞붙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바람이 얼마나 불지가 관심입니다. 충남은 여야 중진의 대결입니다. 삼선의 김태흠 전 의원과 현직의 양승조 도지사가 아마도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충북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특별고문으로 충북에 특파된 김영환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죠. 노영민 후보가 맞붙습니다. 그래서 친윤 대 친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청도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윤 대통령이 충청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강원에서는요. 원조 친박 대 원조 친노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윤심을 제치고 당내 후보를 차지한 김진태 전 의원과 당내 차출론의 의원직을 던지고 다시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광재 전 지사가 맞붙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수사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또 이재명 전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각종 수사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상인 사건들은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은 최근 대전지검을 찾아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의 수사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 자회사 대표들을 밀어낸 것은 아닌지 앞선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겁니다. 대선 뒤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당시 실무과장과 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음 윗선은 박원주 당시 에너지자원실장인데 문 정부 마지막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가 호화 변호인단의 변호사비를 도청과 산하기관 고문료로 대신 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2억 5천 몇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아까 보시면 다 연수원 동기들, 대학 친구 이런 분들 민변 동료들입니다. 작년 가을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대선이 지나서야 조사가 본격화된 겁니다. 경찰 역시 전 정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대가성 후원금을 준 혐의로 수자원 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정권과 관련한 수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의혹을 눈감아줬는지 조사해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 수사들은 중단되거나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그동안 검찰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검사로서 심층 적격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퇴직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2년 전 특수부 검사들의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한 감찰을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정면 충돌하기도 했었죠. 이 소식은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이른바 검찰 내 윤석열 라인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되었었고요. 2012년도 검란도 윤석열 라인이라기보다는 특수통, 하나회라고 불리우는 특수통 부분은 좀 2년 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특수부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며 윤 총장과 대립했습니다. 꾸준히 검찰을 비판해온 임 담당관이 올해 검사 적격 심층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심층 심사 대상자는 근무평가와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 결정되며 이들에 대해 적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검사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최대 퇴직까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임 담당관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멈춘 적이 없으니 인사평정이 좋을 리 없다며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추호도 없습니다. 예. 임 담당관은 지난 2015년에도 검사 적격성 심층 심사를 받았지만 퇴직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7년마다 전 검사를 대상으로 자격을 따지는 심사 제도가 도입된 뒤 17년 동안 실제 퇴직 명령을 받은 검사는 1명이었고 그나마도 소송 끝에 복직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국가임을 주장해왔던 북한이 2년 3개월 만에 코로나 감염 환자를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스크를 쓰고 등장해서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파의 근원을 최단 기간 내에 없애라고 주문했습니다. 먼저 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장에 들어옵니다.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생한 사건을 공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지난 8일 평양의 한 단체에서 환자들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쓴 모습이 노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15일 태양절 경축 행사와 25일 열병식, 28일 단체 기념 촬영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습니다. 회의가 열린 시간은 새벽 2시쯤. 심야에 북한 지도부가 모두 모일 정도로 급박했던 겁니다.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으로 규정한 김 위원장은 감염자를 빨리 치유시켜 전파의 근원을 최단 기간 내에 없애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전국을 사업과 생산, 생활 단위로 격폐시켜 코로나19의 전파 공간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차단하라며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2년간 몇 차례 코로나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모두 숨겼던 북한이 발생을 공표한 건 확산이 빨라 비밀리에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 평양에서만 나왔다고 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이 올라와서 열병식을 가진 뒤에 흩어졌기 때문인데 치료제도, 또 백신도 없는 북한의 의료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승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만 명이 김일성 광장에 모여 진행됐던 지난달의 열병식.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빽빽히 모여 환호했습니다. 열병식 직후엔 1,200명씩 밀집해 기념사진을 찍었고 그 중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왔던 이 인원이 모두 흩어진 만큼 코로나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4일에 봉쇄령이 내려졌던 것도 코로나가 이미 확산됐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서로 접촉하고 이 오미크론 확산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 같아요. 백신 접종자가 없고 치료제도 없는 북한의 의료 상황이 앞으로의 변수입니다. 지난 3월 의료 체계가 붕괴됐던 홍콩이 한국보다 9배가량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듯 북한은 다른 나라보다 수십 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등의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쇄령이 내려 물자와 인원 이동이 제한되는 만큼 북한의 핵실험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은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소수 인원으로도 가능한 만큼 우리 정보당국은 경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 건데요.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6시 29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등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지난달 열병식에서도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거리는 400km 정도로 남한을 겨냥한 무기로 일반 방사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탄두도 큽니다. 일본 방위성도 발사 직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에 떨어졌다고 사거리를 평가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시위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이 감행한 첫 도발입니다. 합참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그간 탄도미사일이 탐지되면 일보 형태로 미상 발사체라고 알려왔는데 오늘은 미상 탄도미사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강경한 대북 정책 기조를 내비쳐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즉시 열어 북한의 발사 동향을 주시하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전남 도청에서 집단 발포를 하기 하루 전날 광주역에서도 시위대를 향한 총격으로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신군부 세력은 이 총격을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문서와 계엄군의 증언이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에서 집단 발포가 있기 하루 전인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던 시위대를 향해 갑자기 총알이 날아왔고 시민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동안은 당시 박모 대대장 등이 시위대의 차량 공격을 저지하느라 바퀴에 권총을 발사했고 총격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계엄군 작전장교와 사병 등 5명이 삼공수 여단장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12.12 군사반란에도 가담했던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했고 이걸 신호로 받아들인 계엄군들이 집단 발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3공수여단장 최모 씨가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하는 등의 현장 지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또 명령 계통의 누군가가 3공수여단장에게 발포를 허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모 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무전병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 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발포가 아니라 이 증언을 뒷받침할 문서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 소요 사태 진행 상황 문건을 보면 5월 20일 21시 50분 3여단장이 각 대대에 M16 실탄 배부와 장착을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전 진돗개 하나가 발령돼 실탄이 지급됐고 발포 권한을 병사 개인에게 부여하는 등 3차례 발포 지시가 군부로부터 내려진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사격에 대한 명령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군 수뇌부가 명령했던 군 기록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신군부의 명령에 의해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발포 명령의 최고 책임자를 서둘러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됐던 한 시민이 민주묘지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매장돼 있던 사실이 42년 만에 확인이 된 건데요. 5.18 당시 사라진 76명은 여전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은 광주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14살이던 김광복 씨는 집을 나가 시위 차량에 올랐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무려 4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 씨의 유해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묘역 1-38번. 하지만 묘비에 적힌 이름은 김광복이 아닌 양창근이었습니다. 이 유해가 행방불명자 김광복의 유가족 유전자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무명열사묘에 매장되어 있던 유해 5구의 DNA를 확인했는데 이 중 한 구가 당시 고등학생이던 양창근 씨로 확인됐습니다. 서둘러 양창근 씨 묘에 있던 유해의 DNA를 대조한 결과 행방불명된 김광복 씨 가족과 일치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대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가족이 일치가 나온 겁니다. 김광복 씨의 형은 민주묘지로 달려왔습니다. 40년 넘게 찾아다닌 동생을 만나 기쁘면서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참 미치겠다. 여기 있는 걸 아직 몰랐네. 준화마을 쪽에도 가기도 하고 강변에 묻혔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 그래서 가기도 하고. 당시 사망자들은 이름도 없는 관에 뉘어져 성급히 장례가 치러졌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김광복 씨를 포함해 5.18 행방불명자 3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76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동성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던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 과거 SNS 망언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 한국인은 변방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 비서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좀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성애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지난해 2월 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인의 변방 컴플렉스가 낮은 다문화 포용성과 정치의 극단적 좌우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백신 확보 지연이 북한식 우리식대로 국정 운영 탓이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3월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말하면서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성노리개 발언에 대해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며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상 요구를 밀린 화대로 규정했던 건 지나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지만 다른 글들에 대해선 생각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글들을 올리던 김 비서관은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법치와 공정, 상식의 회복, 이 부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상징이 현재 윤석열로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김 비서관의 임명이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역사관을 보여준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수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김성애 비서관을 즉각 해임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은 좀 더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의 글들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반지성주의의 표본이라는 비판이 많은 상황에서 김 비서관의 해임 여부가 더욱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박완주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돼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벌여 제명을 의결했고 국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징계 역시 강력히 요청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비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은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당내 86그룹 3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채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가해자인 박완주 의원이 오히려 피해자를 직권면직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강욱 의원의 발언 문제가 불거진 이후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며 어쩌다 우리 당이 이 정도로 되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면서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이 충분한 조사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저녁에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다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또 성비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에게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의식을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박원순 오거돈 성범죄 사건으로 심판을 받은 지 1년 남짓 지났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성추문만 터졌다 하면 민주당입니다. 2차 가해 사건도 터졌다 하면 민주당입니다. 정치적으로만 페미니즘을 이용하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도 제명 조치는 꼬리 자르기이자 책임 회피라며 당장 윤리특위에 제소하라고 요구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요즘 햇볕도 좋고 공기도 맑아서 봄날 야외 활동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날씨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오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존은 성층권에서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고마운 물질이지만 일상에선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인데요. 최근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팀 현이나 류현준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28.1도, 강원도 영월의 기온은 29.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도로의 온도는 41도가 넘었고 자동차는 55도나 됐습니다. 자외선도 강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자외선은 침묵의 살인자를 깨웠습니다. 오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장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죠, 이 값은? 맞습니다.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 성분이기 때문에. 올 들어 지금까지 23번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고 어제와 오늘은 수도권에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오존주의보는 1년에 수십 회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400회를 훌쩍 넘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서는 약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과거 140 ppb에서 지금 현재 농도는 280 ppb로 미세먼지와 다른 대기 오염 물질은 줄어드는데 오존만 급증했습니다.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인데 한반도의 기온이 높아지고 바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조건 하에서 햇빛에 있는 자외선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광화학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마지막 3번째 원인은 오존의 재료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무엇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유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 굴뚝 위로 드론이 날아갑니다. 환경부 합동단속반이 띄운 배출가스 감시용 드론입니다. 배출구 외에 공정되는 과정에서 비산적으로 배출되는 가스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기에 담겨 있을지 모를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오존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산업단지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기본 원료인 에틸렌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나온다는 겁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건축자재나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인데 태양 자외선에 맞으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강한 일사량으로 인해서 고농도 오존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성층권의 오존은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고마운 존재지만 지표면의 오존은 독성 물질입니다. 세포가 사멸하기도 하고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까지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오존 농도 상승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2019년 2,89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존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휘발성 유기 화합물 농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드론과 차량 등을 동원해 대기 중 오염물질 지도를 만들고 이런 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사업장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얼마 전 한 어촌 마을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MBC가 당시 CCTV를 단독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사고 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숨진 여성의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10달 전에 이 남매의 아버지도 비슷한 차량 추락 사고로 숨졌고 남매가 보험금을 나눠 가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형차 한 대가 항구로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40대 남성. 열린 문 안으로 몸을 숙여 넣더니 조수석에서 뭔가 끌어오는 듯 당기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잠시 뒤 차 앞쪽으로 돌아 조수석에 올라탄 남성은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고심을 하듯 배회를 하기도 합니다. 2시간 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차량은 그대로 바다에 빠졌고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40대 여성은 물속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고 조수석에 탔던 그 남성은 스스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잠수했던 친구가 그 안전벨트를 풀고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물 젖어가지고. 그런데 사고를 목격했던 이들은 다소 의아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창문을 열고 그 물에서 차에서 나올 시간이 있었고 동생은 거기서 안전벨트를 메고 못 넣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차가 가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사는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뇌종양을 앓고 있던 여동생과 그 오빠였는데 최근 10달 사이에 이들과 관련된 차량 추락 사고가 3건이나 있었던 겁니다.
지난달 오빠와 여동생이 똑같은 사고를 당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 10달 전 이들의 아버지가 차에 혼자 타고 있다가 강에 빠져 숨진 겁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7천만 원을 오빠와 여동생이 나눠 가졌습니다. 보험사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3건의 사고 유형이 매우 유사하고 보험금 수령자가 모두 해당 남성인 점이 의심스러워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해양경찰은 이 남성을 자살 방조,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사고는 아니다. 운전자의 그 단순 실수라든지 운전 미숙이 이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혐의가 있어서. 보험사 측은 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남성이 받을 보험금은 5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구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동물들에게 물과 먹이도 제대로 주지 않고 병든 동물들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운영자는 결국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동물원의 상태 여전히 충격적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제의 동물원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 체험형 생태동물원으로 문을 연 대구의 한 동물원입니다. 50여 종의 동물을 사육하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2년 전 문을 닫았습니다. 관리인에게 취재 경위를 설명한 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폐허 같은 동물원 구석에 낙타우리가 보입니다. 마른 몸에 듬성듬성 털이 빠져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낙타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는 곳곳에 배설물이 쌓여 있고 물통과 사료통은 지저분한 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물을 주자 허겁지겁 들이킨 낙타, 동물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물입니다.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사육사와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바닥에 천을 들추자 커다란 동물뼈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사육되던 또 다른 낙타의 뼈입니다. 이쪽이 눈이고 그 형태가 지금 여기가 앞에가 얼굴 입부분이고요. 이건 지금 이제 다리나 2년 전 다리에 종양이 생겼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은 낙타인데 아직까지 뼈가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동물원에 동물이 폐사하면 지자체에 신고한 뒤 전문업체를 거쳐 처리해야 하지만 당시 동물원 원장은 사육사에게 직접 사체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토막난 사체의 장기 등은 동물원의 다른 곳에 묻혔고 심지어 병사한 낙타의 살점과 뼈는 원장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 등에게 먹이로 주어졌습니다. 자기네들 장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토막을 내서 빨리 없애라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동물 사육사로서 할 일이 맞나. 두 낙타가 함께 지낼 때의 영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육사는 사체 처리 이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동물 관련 일을 그만뒀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 같은 존재여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가 해체를 했다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정신적으로 좀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죠. 동물원 관계자를 만나 사체 처리에 대해 물어봤더니 대학에 기증하기 위해 표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낙타 자체가 되게 귀하거든요. 뼈가 남아서 그 뼈를 가지고 학교에다 기증하려고 표본 만들고 있어요. 혼자 남아있는 낙타에 대해서도 매일 먹이를 주고 우리도 청소한다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건초를 모아두는 창고가 있다며 안내했는데 가보니 건초는 거의 없습니다. 건초는 지금 오늘 500에 넘을 거예요. 관리자는 낙타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며 관리를 좀 소홀히 하긴 했지만 방치하거나 학대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알리건도 기자님이 데리고 있다 어디 가잖아요. 집에 놔두면 밥을 하기 안 주잖아요. 이것도 학대겠네요. 이 동물원은 지난해 초 고드름으로 가득 찬 전시실의 원숭이와 오물이 쌓인 바닥에 고인 물을 먹는 오리 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말 동물원 원장을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역 동물보호단체는 현재 남아있는 낙타를 구조하기 위해 매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동물원 측과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동물보호단체와 관할구청에 낙타에 대한 구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간다 구나연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20대 청년들이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모드 없이 킥보드 한 대를 2명이 함께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사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20대 초반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 위에 나란히 올라타 인도 위를 달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더니 차도로 향합니다. 직진하던 승용차가 이들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후 5분도 안 돼 응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네, 사고가 일어난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사거리 앞이라 차량 통행이 많은 데다 평소 킥보드 이용자까지 많은 곳입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2명이 한 대의 킥보드에 타면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2시간 남짓 살펴보니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도나 횡단보도에선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탑승한 채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는 법상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도로 주행해야 되고 차도에서는 제일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해야 됩니다. 올해 1월부터 넉 달간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전은 2만 6천여 건. 안전모 미착용부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까지 사유도 다양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량이 약 20만 대에 이르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매년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지난해 19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 규모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15살 소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기억하시죠? 가해자는 두 소녀 중 한 명의 의붓 아빠였는데요.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됐는데 마침 오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 의붓 아빠가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서 매일같이 판사에게 반성문을 썼다고 하는데요. 정작 유족들에게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7년생 아름이가 안치된 경기도 용인의 한 수목장. 아름이와 함께 숨진 미소의 엄마 아빠가 일주기를 맞아 찾아왔습니다. 아름이가 잠든 곳 앞에 생전에 좋아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놓은 뒤 청주에 안치된 미소를 찾아가 오열했습니다. 아휴, 진짜 너무 어린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게 죽었다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년 전 아름이와 미소는 아름이의 의붓 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붓 아빠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아름이의 친엄마도 남편을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의붓 아빠와 계속 살아야 했던 아름이, 깊은 충격 속에 전학을 갔던 미소 모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한 한두 달 전부터 자해가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니라고 계속 죽고 싶다고 그러고. 미소는 숨지기 2주 전 가해자가 꿈에 나와서 펑펑 울었다. 감옥에 가봤자 1년 뒤면 나올 것 같다고 불안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에야 의붓 아빠는 구속됐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진실을 밝혀 두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붓 아빠는 1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의붓 아빠는 자신이 발기부전이라는 등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가 심지어 최후 진술에서는 딸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영원한 불효를 했다는 비난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러던 의붓 아빠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태도를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갑자기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매일같이 판사에게 반성문을 낸 겁니다. 제 심장은 검게 타버린 악마의 심장이었다며 미소와 아름이는 자신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의붓 아빠는 판사에게 제출한 반성문엔 미소 아버님 잘못했다고 썼는데 정작 미소의 유족에게 직접 보낸 소송 답변에선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안 먹히니까 이제 와서 저희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친족 성폭력 피해자 모임과 여성단체들은 가해자의 감형 전략일 뿐이라며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백 장 냈습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은 도시를 파괴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참상과 피해를 남기죠. 같은 곳에 살던 사람들을 증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와 관련된 시설이나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조희원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오늘 나가 있는 곳은 어딘가요? 지금 뒤로 보니까 전쟁으로 폭격을 맞은 것 같은 모습이네요. 네, 이곳은 르비우시 외곽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소입니다. 이곳은 군사시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영업장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붕은 완전히 날아갔고 벽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 전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이곳에서는 직원 4명이 숨졌습니다. 민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에 가해진 폭격에 주민들의 공포는 커졌고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한테로 표출됐습니다. 르비우시 중심가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교회 건물. 통나무로 만든 교회 벽면에 노란색 글씨로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쪽 벽에는 러시아 연방보안국을 뜻하는 FSB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러시아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 벽면에 쓰여진 글씨는 푸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주 일요일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로부터 이렇게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소속입니다. 이 교회 수장인 키릴 모스크바 총대주교는 푸틴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러시아 정교회 교인은 러시아의 간첩이다는 불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Ні, людей не знаю. Але я думаю, що якийсь, все-таки зв'язок є, то може це московський патріархат. 러시아의 폭격은 이런 불신과 반감을 공포로 키웠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만난 한 할머니 신도는 지난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100여 명의 신도들이 매일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Лет 6 ее поджигали, она горела. Ну, пришли на службу зранку, все исписано. Ну, обидно было, в душе обидно было. 종교는 다르지만 한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었고 어서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같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습니다. Мы тоже не хотим, чтобы это была война, но то також наши дети гибнут. Боюсь, что а вдруг они захотят сжечь.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조종사와 승객 단 둘이 타고 있던 비행기에서 조종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 번도 조종을 해본 적이 없던 승객이 관제사의 설명에 따라서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었는데요.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공항. 프로펠러를 단 경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한 번도 조종을 해본 적이 없던 승객의 착륙 장면입니다. 관제사 로버트가 쉬는 시간에 독서를 하고 있는데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I've got a serious situation here. My pilot has gone incoherent. I have no idea how to fly the airplane. What was the situation with the pilot? He is incoherent. He is out. 승객과 조종사 단둘이 타고 있던 경비행기. 조종사가 의식을 잃자 갑자기 조종관을 잡게 된 승객은 지금 비행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333 Lima Delta, Roger. What's your position? I have no idea. I see the coast of Florida in front of me, and I have no idea. 사태 수습을 맡은 관제탑은 세스나 280 기종의 조종석 사진을 급하게 구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당장 속도부터 줄여야 했습니다. Try to hold the wings level and see if you can start descending for me. Push forward on the controls and descend at a very slow rate. Yeah, I'm descending right now at 550 feet a minute. 관제탑은 레이더에서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비행체를 발견해 유턴을 하듯 방향을 틀게 했습니다. They're going to direct you to the Palm Beach Airport. You should hear them on this frequency momentarily. 비행기는 여유 있게 착륙했고 관제사와 승객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It felt really good to help somebody, and he told me that he was going to go home tonight to see his pregnant wife.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달 우리 축구대표팀과 맞붙을 브라질이 최정예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동갑내기 슈퍼스타인 손흥민과 네이마르 두 선수의 9년 만의 맞대결에도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013년 서울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 이미 세계적인 스타였던 네이마르는 감각적인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선발이 아니었던 손흥민은 그라운드 밖에서 이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후 9년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입지도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잡이로 거듭난 손흥민은 동갑내기 네이마르 못지않은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유럽 무대에서도 맞대결이 없었던 두 선수가 9년 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브라질은 네이마르 말고도 역대 최고의 호화 멤버로 팀을 꾸렸습니다. 전체 27명 중 24명이 유럽 빅리그 소속에 절반 가까이가 프리미어 리거입니다. 브라질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Está aberto e ninguém vai esconder aqui. Vocês têm que disputar e é uma mensagem a todos. Estejam na sua melhor condição. 가장 최근 맞대결은 3년 전입니다. 주축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지고도 우리 대표팀을 3대 0으로 완파하는 등 역대 전적 역시 브라질이 5승 1패로 앞섭니다. 세계 최고팀에 맞설 벤투호, 그리고 손흥민과 네이마르의 양보할 수 없는 에이스 맞대결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육상 포환 던지기 유망주 박시훈 선수가 23년 만에 중등부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종전 기록을 무려 1m 넘게 경신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예선 1차 시기에서 20m 9cm, 자신이 세운 대회 신기록을 넘어선 박시훈이 결승 1차 시기에서 엄청난 기합 소리와 함께 포환을 던집니다. 21m 56이요. 23년 전 기록을 1m 2cm 경신한 중등부 한국 신기록.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박시훈은 주먹을 불끈쥐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기합도 좀 더 크게 넣어보고 했는데 파울도 잡히고 그다음에 제 손에도 괜찮게 걸려서 딱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아시아의 마녀로 불렸던 포환 던지기의 전설 백옥자 부회장은 대기록 달성을 앞두고 긴장했던 박시훈에게 축하와 함께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까 내가 봐서 내가 코치한테 이거 열심히 하고 내가 지켜볼 거야. 응원할 거야. 좋다. 아주 차게 하지 않고. 키 190cm, 몸무게 114kg의 건장한 체격으로 비시즌 동안 힘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박시훈은 중등부 기록을 갈아치우고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좀 몸도 맞추고 하면은 한 21m 80 이상은 던지려고 했었는데 조금 못 미쳐서. 그러니까 제2의 이상형이가 하나 나왔다 생각을 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있습니다. 초등부에 이어 중등부 기록까지 접수한 박시훈은 이제 포환의 무게를 1kg 늘려 오는 10월에 열릴 국제대회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던질까 하는 좀 궁금함과 좀 기대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은 있어요. 엄청난 괴력을 보여준 토르 박시훈은 다음 달 18세 이하 육상 경기 대회에 나서 고등학교 선배들과 처음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다음 달 NBA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낸 이현중 선수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밝혔습니다. 슛만큼은 전체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경기당 15.8점과 2.4개의 석점슛. 이현중은 미국 대학 1부 리그에서 2m 장신 슈터로서 잠재력을 뽐냈습니다. 3월의 강난으로 불리는 전미 대학 농구 토너먼트 무대까지 밟았습니다. 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일찍 NBA 도전을 선택한 계기 역시 슛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슛만큼에서는 제가 그래도 이 드래프트에서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고 일찍 도전했습니다. 다음 달 신인 드래프트에서 NBA 유니폼을 입게 될 선수는 1, 2라운드 모두 합쳐 60명. 현지 언론은 이현중이 2라운드 중반에 지명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보스턴, 세크라멘토 등 구체적인 구단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세크라멘토는 이현중을 따로 불러 기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좋은 피드백이 왔었고 분위기 자체는 제가 무조건 뽑힐 거다. 그런 반응들이 많지만 아직 100% 보장된 일도 아니고 지명될 확률은 제가 감히 말을 못하겠네요. 최근 루카 돈치치 등 NBA 스타를 건드린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한 이현중.
하승진에 이어 두 번째로 꿈의 무대 NBA에 입상할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안 된다고 하면은 좌절하겠죠. 좌절하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 끝까지 제 꿈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연중 날이 가장 좋다는 5월이지만 더위는 여름에 가깝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전남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정도였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1도, 강원도 영월은 29.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이렇게 서쪽 지방의 공기가 덥게 달궈졌던 건 바로 동풍 때문입니다. 이 동풍이 산맥을 넘어서면서 영서 지방의 낮 기온은 30도를 육박했지만 차가운 바닷바람이 바로 닿는 고성은 10도 선에 그쳐 종일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그나마 구름이 가득해서 볕이 오늘만큼 따갑진 않겠습니다. 춘천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8도가량 떨어지겠고 서울도 25도가 예상됩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에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제주도와 경남 남해안 지방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17도, 강릉 13도가 되겠고요. 내일도 강릉 등 동해안 지방은 20도를 밑돌아 선선하겠고 서울과 대전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아침 공기는 부쩍 쌀쌀해지겠고요. 낮 기온은 적당히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